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임용고시 합격 설명회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를 소개해 드리면, 저는 임용고시 교육학 논술이 주관식으로 바뀌면서, 주관식 논술용으로 바뀌면서 2013년도부터 지금 2020년까지 총 11번 시험이 있었어요. 2013년부터 20년까지 11번이라면은 여러분이 계산이 안 맞는데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2013년도부터 3년 동안 추가 시험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특수교사라든가 전문상담교사, 이런 교사들이 필요해 가지고 5월이나 6월 달에 시험을 3번 실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학 논술 시험 문제는 총 지금까지 11번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저는 2012년도부터 교육학 논술 강의를 시작했어요. 객관식 강의를 그때 할 때였는데, 대부분 선생님들 할 때였는데, 저는 주관식에 대비해 가지고 1년 먼저 시작한 것이죠. 물론 주관식 논술 시험으로 바뀌면서 충남대학교에서 대토론회가 있었어요. 앞으로 주관식 논술 시험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때 제가 이제 교육학제가 박사이기 때문에 토론자로 참여를 해가지고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주관해가지고 충남대학교에서 전국에 있는 사범대 학생들, 대학원생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교수님들 할 때 모여서 토론을 할 때 제가 토론자로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육학 논술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8년 가까이 강의를 했으니까 2012년부터 한다면은 9년이죠. 9년. 9년 강의하면서 내 강의를 듣고 합격한 친구들이 너무 많죠. 자, 지금 저는 해커스 임용고시 학원으로 와 있습니다. 방문각하고 시소를 거쳐서 지금 해커스 임용고시 학원에 있어요. 그런데 합격한 그 현직의 교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들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죠. 자,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해커스 학원에 지금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그 10년 가까이 강의를 했던 그 노하우, 베테랑으로서의 노하우를 여러분한테 가장 쉽게 교육학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시간 강사를 15년 가까이 했지만 이제 지금은 시간 강사를 하지 않아요. 작년부터 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대학의 강의와 학원의 강의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원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교육학을 정복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전공하고 교육학을 비교한다면 교육학은 20점밖에 안 되고 전공이 8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육학을 잘한다 하더라도 20점 뿐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두 개를 시간 배정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교육학 재밌다게 하고 교육학 많이 공부를 하면은 전공에서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실패하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공만 열심히 하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또 교육학에서 점수가 낮게 나와서 또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패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학을 20% 정도만 공부를 해도 여러분이 교육학 때문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교육학의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가장 효율적인 강의를 여러분한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임용고시 시험과 관련된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물론 여기는 전공 선생님들이 다 하겠죠. 자, 1교시 교육학이고 2교시 3교시가 전공 시험이 되겠어요. 시험 시간 보다시피 교육학은 9시부터 10시까지 시험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0시 40분부터 40분 동안 휴식을 한 다음에 10시 40분부터 전공을 공부하게 되잖아요.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교육학에 대해서 시험을 예를 들어서 망쳤다, 예상하지 못한 데서 시험 문제 나왔다, 올해와 같은 그런 형태의 문제. 올해와 같은 문제는 학생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잘 이해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유연성 있게
또는 융통성 있게 논거를 창출할 수 있는 또는 생성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교육학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걸 만들어내기가 어렵거든. 그리고 논술 쓰는 이제 테크닉, 논술 스킬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는데 이 테크닉이 있어야만이 좋은 답안을 쓸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학의 점수가 시험을 잘 못 봤다 그러면 전공에 영향을 미치게 돼. 그리고 여기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학이 비록 20점밖에 되지 않지만 교육학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어떤 문제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나는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고득점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지금까지 나한테 강의 들었던 학생들은 교육학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학생들은 없었어. 다 전공 때문에 실패했다, 전공 때문에 점수가 낮아서 떨어졌다, 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공에서 설사 점수가 조금 낮았다 하더라도 교육학에서 점수를 아주 높게 받아 가지고 합격한 학생들도 너무 많았죠. 왜냐하면 제가 그 사이에 합격생들을 너무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자, 논술 유형은 교육학은 이제 논술형이고 나머지는 여기에 있는 전공 이렇게 되고, 전공에서 논술형이 있었는데 이제 논술형이 없고 서술형으로 다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런 문항들이고 이건 전공 선생님들이 잘 설명할 것이고, 교육학에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식으로 한 문항인데 그 세부적인 논점이 4개나 5개로 나눠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부 문제가 한 5문제 가까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항별 배점은 내용이 3점이나 4점씩 해가지고 총 4개나 5개가 되니까 전부 합치면은 한 15점 가까이 되게 되고, 형식이 4점이나 5점. 그러니까 논술 쓰는 어떤 요령이랄까, 표현 능력이라든가 논리적인 어떤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부 합쳐가지고 20점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문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이거 잘 모르면 교육과정 평가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 문제를 다운받으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 A3 형태, 이런 형태의 문제고, 이 문제 이렇게 주의사항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여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초안지락 해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답지가 또 나오게 돼. 그래서 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교직 적성 심층 면접.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나 대구가 특별한 그런 시험 방식이기 때문에 집단 토의, 그 다음 인성교육과 관련된 그런 여러가지 책을 또 공부를 해야 돼. 대구 지역은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시연, 그 다음에 예체능 실기 또는 이제 실험, 이런 과목들이 2차에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차 시험 하면서 2차 동시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 이제 한 달 반, 한 40일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2차에 집중한다면, 놀지 말고 2차에 집중한다면 2차 준비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이미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세련되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2차를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1차 시험을 우선적으로 통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1차를 합격해야 2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다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1차 공부할 때 2차의 심층 면접의 스타일의 그런 공부 같은 것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좀 더 효과적이겠죠. 그러려면 1차 공부할 때 학생들하고 스터디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선생님과의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많이 말을 해봐야 돼. 그래서 그야말로 현장의 교사로서 학생들 앞에서 나의 전문적인 지식을 학생들한테 잘 전달하고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평소에 임용고시 하면서도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한국사 시험에 대해서는 다 아는 것이고, 자, 어떻든 간에 여기에 있는 시험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학과 전공이 20대 80이기 때문에 교육학을 1년 동안 내내 공부를 하면서 20%의 노력으로 20%의 시간 배정으로 교육학을 고득점을 받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합격의 중요한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임용고시 최단기 합격 조건 그랬는데 이것은 교육학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공과 관련된 전부 임용고시니까 전공과 교육학 모두 다 1년 동안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1번, 2번, 3번은 롤즈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롤즈라는 학자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위한 조건 이것을 참고한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째는 오랜 동안 제가 이제 나도 고시를 했고 고시를 저도 오랫동안 했어요. 행정고시, 사법고시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시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임용고시 합격한 학생들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임용고시를 내가 왜 하는가, 왜 내가 임용고시 합격해야 되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해. 이것이 확고해야만이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공부하다 보면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기 싫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동기다 이런 뜻이야. 교직에 대한 매력성, 왜 교사를 하려고 하는가. 내가 나도 이미 교사를 했고 대학의 시간 강사를 15년 동안 고려대학교, 교원대학교, 충북대학교에서 주로 했어요. 물론 이제 거기 하면서 학원 강사 함께 병행했죠. 자, 시간 강사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은 교직의 매력성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이 지식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직업이 교사예요.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내 교과에 대한 전문성만 있다면 가장 어떻게 보면은 편한 직업이고 자유로운 직업이고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학생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정말 리더로서의 그런 직업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일반 회사에 가면 어떻게 돼? 저 말단 공무원이라든가 또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위계적인 계층제 구조 속에서 살지만 학교는 그렇지 않아. 학교는 교사 자신이 이미 경력이 20년이나 30년 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어떤 자율성, 전문성을 인정해 준다 이런 뜻이야. 그런 직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회사라든가 공무원에 가면은 나한테 주어진 업무와 법령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달프기도 하고 내가 자유롭게 하지는 못해. 그래서 최근에 그 자료에 의하면 그 임용고시 말고 일반 그 공무원 시험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그만둔 사람이 20% 가까이 된다잖아. 공무원 시험 합격 아무나 하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두는 이유는 뭐겠어? 자신의 적성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임용고시를 합격해가지고 그만둔 사람은 별로 없어. 거의 없어. 통계로 나오지 않을 만큼 없다 이런 뜻이죠. 물론 학생들과의 어떤 그 다툼과 또 학생들이 말 듣지 않는 그런 학생들도 있으니까 힘들 경우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나의 전문성으로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요. 자, 그래서 교직에 대한 매력성, 이것은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내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식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바람직한 그런 가치 있는 직업이 바로 교직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범대 다니면서 공부했던 것이 교사를 위한 자질을 길렀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직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을라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효능감을 가져야 돼. 난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 다음에 숙달 목표 지향.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특히 초수생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하고 비교하면 내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실력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남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열등감을 갖게 되지. 그래서 그러지 말고 1년 동안 좋은 선생님을 선택해 가지고 그 선생님과 함께 계획대로 쭉 진행해 나가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오로지 나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
자, 여기에서 자기 효능감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인지 전략이나 초인지 전략이 아주 중요해. 여기 있는 인지 전략, 초인지 전략은 일종의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자, 공부 방법은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 노하우가 있어. 공부하는 방법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1년 동안, 여기는 중고등학교가 아니야. 중고등학교는 학교의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여러분이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되죠. 그렇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돼. 여러분이 성인이잖아요. 다만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강사 선생님들은 여러분의 도움을 주고,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이 나를 두드리면 내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일일이 다 여러분을 다 보살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익히고, 최대로 여러분이, 나는 뭐 이제 성인인데 뭐 내가 꼭 어떻게 물어보냐 창피스럽게 이렇게 하지 말고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모르면 물어보고, 그 물어보는 과정에서 같이 대화를 하고 상담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렇게 물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육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전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입에 붙게 돼. 왜냐면 아무나 질문할 수가 없잖아. 질문을 하면은 설사 내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배우게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내가 왜 교사가 되려고 하는가? 이것을 내가 지금, 나도 교사가 돼가지고 교사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잖아요.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대학의 교수로 채용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됐어요. 왜냐면 너무 이제 교직 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해갖고 늦게 해서 대학 나이가 이제 많이 먹은 상태에서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45세에 받았어. 그러니까 45세에 받아가지고 대학 교수 가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젊은 교수들이 있는데 내가 그때 나이 많이 먹었고 가면은 이 위계 질서라든가 이제 선후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교수로 채용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처럼 여러분이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교직에 대한 일단 여러 가지 장점을 한 10개 정도 잘 적어놔. 그러면은 그 동기가 지속될 거라고 봐. 그 다음에 인지 전략이 초인지 전략 공부 방법, 이것은 나중에 또 내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행동 통제,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해야 돼. 오로지 1년 동안은 공부에만 집중해야 돼. 물론 이제 일주일 내내 공부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뭐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이라든가 한 반나절 정도는 이제 드라마를 본다든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쭉 1년 동안 하면서, 아, 나는 일요일날 뭐 오후에는 쉰다, 또는 일요일날 하루 종일 드라마 보고 이렇게 하면서 쉰다, 이런 거 있어야 그것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 통제가 중요하고, 학습 시간 관리, 나는 반드시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겠다. 그럼 12시간 곱하기 6일 동안 해가지고 총 72시간은 난 반드시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흐트러짐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관대하면 안 돼. 철저하게 나는 12시간 이거 지켜야 된다. 만약에 12시간을 어떤 뭐 가족 행사라든가 또는 친구가 결혼식에 있다든가 해갖고 이걸 시간을 4시간이 빠졌다, 그러면 일요일날라도 반드시 보충을 하는 그러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야. 자, 도움 구하기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운동, 휴식, 영양 섭취, 건강이 제일 중요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강의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늘 매일매일 1시간 정도씩이라도 가벼운 운동 또는 걷기라도 해야 돼. 최소한 이렇게 막 걸어다니면서 막 걸으면서 걸으면서 어떻게 공부 못하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 공부하는 비법이 있어. 그러니까 공부할 내용을 여기 메모지 같은 것에다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암기하면서 걸으면 운동도 되고 암기도 되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아무 공부도 않고 그냥 그런 걷기만 하면 어떻게 돼? 괜히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 왜? 아, 나 이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운동하면 이게 운동이 제대로 되겠어? 그러지 말고 암기할 것을 가지고
암기하면서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그런 메모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꼭 암기해야 될 것을 적어가지고 암기하면서 운동을 하면 된다. 헬스도 마찬가지. 막 이렇게 하면서 암기하면서 막 헬스하고 암기하면서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최단계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거 4가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고, 여러분한테 직접 관련된 것은 바로 3번 아니 2번 학습에 대한 인지 전략, 초인지 전략, 이것에 대한 자신감을 특히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제 교육학으로 들어와 가지고 교육학의 논술 출제의 범위와 형식, 여러분 대충 이제 알겠지만 출제 범위는 교육학 전 영역에서 출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전 영역에서 출제되지만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이 있어. 그래서 정 시간이 없으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주로 출제되는 영역에 집중을 해야 돼. 그 영역이 뭐냐면 한 5개 영역이 있어. 5개 영역. 자, 첫 번째 교육과정. 이게 제일 매년 출제가 돼.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적이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을 가르쳐야 되니까,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니까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하기 위해서는 교육심리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육심리학, 그 다음에 교수학습 이론과 교육공학, 이것이 출제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가르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에 대한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고,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교사가 무엇인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지도성을 발휘해야 되고, 또 장학도 해야 되고, 학교에 대한 조직도 잘 이해도 해야 되고, 선생님의 중요한 의사결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교사로서 교사로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육심리학, 교수학습이론과 교육공학, 교육평가, 교육행정, 이렇게 5개 영역, 4개지만 여기 2개 있으니까 5개 영역에서 출제가 된다. 이거 거의 매년 출제되는 영역이 바로 여기에 있는 영역이다. 이거예요. 각각의 4점, 4점, 4점 또는 3점이나 4점 이렇게 해가지고 15점이 돼. 그리고 형식면에 있어서 또 4점이나 5점이 돼가지고 총 20점이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이 정말 급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우선 이 영역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은 또 어떤 것과 관련돼? 이 영역은 여러분의 전공의 교과교육학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뭐 교육사역이라든가 교육철학이라든가 교육사, 한국교육사, 서양교육사, 뭐 이런 다른 교육생활지도 이런 파트도 있는데, 다른 파트는 정시에서는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온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 왜? 거기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3점이나 4점 점수를 잃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도 공부를 하되 이 과목에 대한 비중을 특히 많이 둬야 된다 이거예요. 전공에도 관련되기 때문에. 자, 교육학 전 영역, 그리고 사례 제시형. 그랬어. 문제를 쉽게 내면, 단순하게 어떤 개념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를 내면 대부분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이 교육학 논술의 취지에 맞지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교육학 논술은 학생들이 문제를 이렇게 보고, 현장과 관련된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그 문제에 맞는 논거를 찾아서 논술 형식으로 쓰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례 제시형이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해. 그리고 아까 문제 여러분한테 보여줬던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사례 제시형으로 되어 있다. 학교 현장의 이야기, 학교 현장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 이것을 문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시한다 이거예요. 자, 답안 분량은 비포 단면 2장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비포 단면 2장인데 한 장이 25줄이요. 그러니까 2개 합치면 50줄이 되겠죠. 그래서 50줄의 분량의 답안을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어떤 학생이 답안지를 작성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답안을 가지고 우리 학원에서도 연습을 시키고 또 이걸 답안을 다 작성하고 이러는 거죠.
자, 이것을 60분 동안에 답안을 작성해야 돼. 그래서 문제 파악해가지고 개요 작성하고 답안 완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60분 동안 쓰는 것이 쉽지가 않아. 시간이 한 2시간씩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1시간 30분 걸리고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답안을 60분 이내에 쓰기 위해서는 교육학에 대한 배경 지식과 논술 쓰는 요령인 논술 스킬, 이것을 자동화해야 된다. 자, 이걸 자동화해 가지고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답안을 작성할 때 처음부터 바로 답안을 작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델 코칭 스캐폴딩, 뷰고츠키의 스캐폴딩 과정에 따라서 단계별로 처음에는 오픈북 상태로 논술 쓰는 요령 알려줘 가지고 그 모델, 내가 모델을 보여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답안을 여러분이 보면서 책을 보고 답안을 완성하는 능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완전히 크로스북 안 보고 쓰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거예요. 자, 어떻든 간에 교육학 전체 영역에서 출제되지만 이 영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 영역에 중점을 두고 점점 더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교육학 논술 출제 경향. 시험 문제를 보면, 내가 여러분이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기출문제를 다 해설할 수는 없고, 물론 기출문제 해설한 게 무료로 해설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참고할 수도 있는데, 선행학습의 선행학습. 선행학습에서 제가 기출문제에 대한 기출과 예상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총 시간이 한 3시간, 2시간 반 정도 될 거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보면은, 교육학이 대충 이런 데서 출제가 되는구나. 이미 이런 데서 출제가 됐고, 앞으로 이런 데서 출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내가 설명을 했다니까,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공부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요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 1월 달에 오프라인으로 개강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온라인으로 강의를 드려야 돼. 그럼 여러분 온라인에 맞게 여러분 스스로 자기 컨트롤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요. 임용고시 1차 시험 끝나고 제가 2차 면접을 학생들한테 지도하고 수업 시연이라다 이런 것을 좀 지도하고 나서 바로 지금 2.2단계로 넘어갔어. 그래서 학생들 더 이상 지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학생들한테 거의 무료로 지도하다시피 했는데, 그거는 지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집에 있어 봤어. 한 2, 3일 정도 집에 있어 봤는데 아주 무사 안일해지고 계획대로 전혀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학원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부하는 곳에 와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자극을 받게 돼. 그래서 오프라인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상황이 오프라인이 안 되고 온라인 상황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에 맞게 빨리 적응을 해야 돼. 나도 여러분한테 이 오프라인에 버금가는, 직강에 버금가는 그런 온라인 강의를 여러분한테 서비스하기 위해서 나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빨리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된다. 그래야 빨리 학교 갈 수가 있어. 자, 교육학의 논술 출제 경향은 비록 20점밖에 안 되지만, 이전에는 개념, 이론 중심의 시험 문제였는데 이것이 유형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경향이 약간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잠재적 교육과정, 이것에 대한 시험 문제였다면, 여기서는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 여러가지 종류, 또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를 찾아내는 그런 시험 문제로 바뀌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유형 중심에서 이제 구체적인 명칭을 써라, 이런 시험 문제로 바뀐 거예요. 명칭을 쓰다 보니까 명칭 하나를 적중했다 해가지고, 야, 논술 시험에서 내가 적중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상한 강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제위원들이, 교수님들이 이거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왜냐하면 명칭 하나 건 맞히는 것이 교육학 점수를 20점 받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명칭은 1점짜리밖에 안 돼.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체적인 교육학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갖고 답안을 쓰는 능력이 중요한데,
가끔 보면 강사들이 내가 적중했다 내가 적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출제 방식이 아니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최근에는 명칭 중심에서 이제 장점이나 단점이나 어떤 순기능 역기능 이런 것을 찾아쓰게 하는 그런 문제로 바뀌고 있다 이런 뜻이요. 그러면은 이제 한 번도 교육학에서 보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도 막 나오게 돼.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그 사이에 공부했던 모든 능력을, 지적인 능력을 총 발휘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순기능이나 역기능 또는 장점과 단점 또는 이것의 단점 이걸 찾아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거예요. 올해 2020년도 11월 달에 이런 형태의 출제가 됐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고 앞으로도 역시 이거 최소한 2년 정도씩은 가거든. 그래서 이와 같은 3번과 같은 형태가 2012년도에서 출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장점이나 단점이나 기능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은 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암기 중심이 아니라 이해 중심의 그런 강의를 하고, 물론 암기도 필요하지. 그래서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해가 더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교육학 교수님들이 학원에 있는, 노량진의 학원에 있는 교육학 강사들을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노량진에 있는 학원 강사들보다 훨씬 더 교육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많이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학원 강사들하고 월급을 비교했을 때 자기네들이 훨씬 더 월급이 적다고 생각하거든. 저 월급도 그러니까 훨씬 공부도 않고 열심히 않고 또 심지어는 자기 전공도 아닌 그러한 강사들이 막 애워가지고 강의를 해가지고 유명한 강사가 됐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여기 있는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은 어떤 생각을 들겠어? 자기는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논문도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교수가 됐는데 저기에 있는 사람은 별신 노력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됐다 하면은 좋아할 리가 없지. 그래서 노량진에 있는 강사들의 문제 스타일, 노량진에 있는 강사들이 출제했던 문제들을 다 그것과 형태가 다른 형태의 문제를 내려고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최근에 지금 노량진에 있는 그 강사들이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강사들, 김 누구누구 뭐 예를 들어서 권 누구누구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출제하는 경향이 뭐냐면 어떤 학자 이름을 써라 이런 식의 문제였다 이런 뜻이죠. 근데 학자 이런 경향의 문제는 단순하게 암기해 가지고 그걸 때려 맞추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싫어하는 방식이고, 그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적중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교육학을 엉망으로 가르치게 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것의 경향에 맞춰 가지고 개념에 대한 이해 이것을 충실히 하고, 암기를 중요한 것을 암기해 가지고 실전 적용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문제에 맞게 논점에 적합한 논거 생성 능력, 거기서 논거를 찾아낼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올해 나한테 강의 들었던 학생들은 이러한 논술 생성 능력이 아주 뛰어나. 왜냐하면 내가 논술 스킬을 또 특히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학생들이 정답은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지만 이 만드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 가지고 시험을 아주 잘 봤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제가 교육학을 강의하는데 여러분한테 연간 강의 계획을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1월 2월부터 쭉 여기에는 12월까지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요. 자, 여기만 보니까 상당히 어디 힘들 것 같아? 별로 힘들지 않아.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것은 그 장수생이 아니라 초수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초수생은 1년 정도는 강의를 한번 쭉 들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 들으면서 공부를 따라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장수생은 당연히 이미 한번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나한테 강의 들었던 학생이라면 거의 뭐 강의를 또 들을 필요도 없어.
꼭 들어야 된다면 뭐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정도 들으면 된다고 볼 수가 있어. 왜냐하면 장수생은 어느 정도 한 번 강의를 들으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 자, 1월 2월 달에는 교육학 기본 이론형, 그래서 기본 이론 개념 이해, 그리고 나서 이 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형성평가, 객관식 문제를 여러분한테 줘가지고 객관식 문제를 풀게 해. 객관식 문제 풀므로써 여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5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죠. 자, 여러분이 기본 이론 강의를 듣는데 이전에 나한테 강의 들었던 체육과 학생이었는데 경희대 나온 친구였어. 근데 그 친구가 내 강의를 듣고 합격기라는 책을 썼어. 내가 합격기 책을 썼지. 그 친구들 위해서 한 30명 정도의 합격기를 받아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었어. 다시 태어나도 교사의 길을. 이게 내가 쓴 책이요. 내가 쓴 책은 아니고 내가 편집을 해가지고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 책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고 그 다음에 그 원고료까지 다 줬어요. 20만원씩 다 줬어요. 자, 그래서 교사의 길. 다시 태어나도 교사의 길, 이것을 나는 선택하겠다. 책 제목이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보라고. 누가 이걸 갖다가 편저자가 누군가 하면 신태식이요. 신태식. 내가 임용고시 합격한 학생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합격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난 반드시 책을 만들려고 한 거죠. 책 표지는 빨간색으로 돼 있어. 자, 품절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아마 저기 홈페이지에 이 책의 제목은 다 있을 거야. 자, 일종의 합격기를 모아놓은 것인데, 야, 여기에서 지금 1월 6월 달에 교육학 이론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형성평가를 통해서 이론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해점검, 이것을 항상 하게 돼. 근데 이해점검을 하는데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질문한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넓기 때문에 범위를 좁혀주기 위해서 이해점검할 문제를 따로 주어. 그러면 그 문제를 학생들이 암기를 해가지고 그걸 또 이해하고 암기해가지고 내 앞에서 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잠재적 교육과정은 뭐냐? 말해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잠재적 교육과정이란 학교에서 계획한 바 없으나 은연중에 학습한 경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내가 또 다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내가 다시 질문을 하게 돼. 구체적인 예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또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왜 생기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럼 학생들은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의 문화나 풍토에서 생기기도 하고 교사의 언행이나 사고방식에서 생기기도 하고 또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이라든가 학교의 상벌체제, 상이나 벌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은연중에 배우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만약에 답을 하는데 정확하지 않을 때는 내가 거기서 바로 잡아주고 5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해점검을 통해서 학생들이 나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주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나한테 질문하는 것이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전에 이 기본적인 문제를 주고 이걸 바탕으로 이해 점검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주 즐겁게 열심히 하게 되고 이것을 쭉 함으로써 교육학에 대한 자신감 갖게 되고 동시에 2차 면접까지도 아주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왜냐하면 내 앞에서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2차까지 준비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론을 설명 들을 때 뭐 체육과라든가 이제 교육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예체능 과목이라든가 또는 비교과라든가 이런 과목들은 교육학 체계적으로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교육학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판서를 하면서 강의 듣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매주 판서 노트를 여러분한테 프린트물로 나눠준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거기다 첨언하면서 추가해서 기록하고 그러면 훨씬 더 강의에 집중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기본 이론만 잘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상당히 많은 자신감을 갖게 된다. 자, 3, 4월 달에는 심화 이론인데 교육학에 비교적 양이 많아. 핵심적으로 출제되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디서 출제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기 때문에 1월, 2월 달에 소홀히 했던 내용, 1월, 2월 달에 했던 내용에다가 플러스 추가해가지고 한번 다시 더 심화해서 설명을 한다, 이런 뜻이죠. 이때에 역시 서브노트, 그 다음에 구술시험 이렇게 해가지고 서브노트, 이것도 또 여러분한테 내가 여러분한테 프린트물로 해서 나눠주려고 그래. 그러면은 서브노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단군화를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단군화를 하게 되는데, 기출문제 하는 과정에서 단군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완벽한 이제 시험 준비용 교재를 갖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예시로 한번 알려줄게. 자, 이게 판서노트 강의 노트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프린트물로 주면은 여러분이 이것을 복사해 가지고 나중에 스프링으로 만들어서 공부를 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총 몇 쪽이요? 80쪽 밖에 안 돼, 이게 80쪽. 그러니까 교육학 책 전체는 한 1000, 대부분 1000쪽이 넘어, 상하 합치면은. 그러면 1000쪽이 넘는데 이거 80쪽으로 정리해 줬기 때문에 얼마나 효율적인가 알 수가 있겠죠. 이걸 계속 반복하면 돼. 이것과 유사한 책으로도 이와 같은 책을 만들었지. 그래갖고 학생들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단권화를 한 친구도 있다, 이런 뜻. 합격한 학생들이 다시 나한테 선물로 주고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서브노트, 여기 서브노트, 이 서브노트는 교육학에 대한 내용이 저 깊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 자료를 여러분한테 나눠주면 이 자료를 가지고 필요한 것을 보충해서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추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완벽한 여러분의 교재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당장 이렇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중에 공부하면서 이 내용이 좀 부족하다 하면은 이렇게 추가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월 8월 달에 단원별 실전 모의고사인데, 이때 단원별 모의고사를 매주 2문제씩 시험을 봐.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쌍끌이라는 교재로 이론을 정리하게 돼. 이게 지금 쌍끌이라는 교재예요. 그래서 기본 교재하고 이 쌍끌이, 이 교재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쌍끌이는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답안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잘 공부하면 다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문제가 새로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그런 부분은 내가 보충을 해 주는 거죠. 자, 아시겠죠?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이것을 다시 한번, 이 교재가 아주 좋아. 그래서 이 교재를 여러분한테 꼭 추천하고 싶어. 이 교재를 쌍끌이란 제목에 대해서, 제목이 궁금하죠? 쌍끌이라는 것은 이중어망이라는 뜻이에요. 쌍끌이, 이중어망, 두 개의 그물로서 물고기 새끼까지 전부 다 고기를 잡아가 버리는 좀 좋지 못한 이미지죠. 중국에 있는 어부들이 우리나라의 서해안에 와가지고 고기를 다 잡아가기 때문에 쌍끌이 어선, 이렇게 이야기해. 두 개의 어망으로 새끼까지 다 잡아가 버린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새끼가 커야만이 또 다음에 잡을 게 있는데 싹 잡아가 버리면 잡을 게 없잖아. 그만큼 교육학에 있어서도 거의 빠짐없이 완전히 적중을 하겠다 해서 만든 책이 바로 이 쌍끌이란 책이야.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론을 정리한다, 이런 뜻이죠. 이론을 정리하고 실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통합형 실전 모의고사는 역시 통합형 문제 매주 3문제씩 해가지고 10회 30문제를 줘. 그런 문제를 거의 벗어나지 않아. 거기에 모의고사만 열심히 해도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어. 다만 여기서 또 옛날에 이론 공부했던 것이 또 잊어버렸기 때문에 서브노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월달인데 1월달에 교육학 한 번 강의 들은다고 해가지고 교육학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 대학교 때 배웠던 것이 4년 동안에 배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잊어버려. 그리고 잊어버리고 희미하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새로 배우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3, 4월 달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강의를 듣게 되면, 그때 1월, 2월 달에 설명했던 내용이 바로 그런 의미였구나 라고 여러분이 정확한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이 이해 점검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인강생들을 위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강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이걸 위해서 화상 강의라든가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 그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이 줌,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하고 지금 대화하면서 이제 이해 점검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쭉 이제 뭐 한 40명 정도, 한 30명에 40명 정도 뜨겠죠.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참여해. 참여 못하겠다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줌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어때? 줌을 사용하면 좋겠어요? 전국에 여러분이 제주도까지 절 퍼져 있어. 근데 그 친구들과 나는 인강을 들으면 난 잘 몰라. 그 친구들은 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만 나는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여러분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거든.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가끔 내 사진을 보면 좀 무서워 보인다 이렇게 하는데 무섭지 않아. 난 본래 교사예요, 교사. 그래가지고 아주 인자하지. 근데 사진이 좀 잘못 나왔네. 사진이 좀 너무 뭐 무섭게 나왔어요. 사진이 무섭게 나왔는데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의 삶 그 자체, 나의 어떤 인생관이라든가 철학을 대표하는 것이 노래로서 내가 알려줄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안치환의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에 대한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소중하다라는 게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다 나한테는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똑같은 질문을 5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했겠지. 그래서 나는 어떤 질문에도 다 답해 줄 수가 있어. 왜? 나는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아마 이 내년에 가장 히트 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어. 다른 강사들은 이걸 못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배경 지식이 부족하잖아. 나는 학교 현장에 대해서도 다 잘 알고, 대학의 강사도 15년 동안 고려대학교 학생들 질문도 많이 하는 학생들 고려대학교에서 이걸 했어요. 교원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나는 뭐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시원시원하게 답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나의 생각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내 강의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런 기회가 없겠죠. 자, 그래서 1월부터 여기에 있는 12월까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특히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도 중요하지만 이해 점검, 이걸 통해서 그때그때 복습을 하게 하고, 첨삭, 이걸 통해서 본래 5, 6월 달에 첨삭을 하지만 1, 2월 달에도 상황에 따라서 첨삭을 할 수도 있어. 시험을 한 번씩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자, 지금까지 나에 대한 강의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 설명을 했고, 부연 설명으로서 내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어요. 자, 3분만 설명하도록 하겠어. 자, 유의미 수용학습 그랬어. 내 강의는 유의미 수용학습. 유의미 수용학습은 누가 주장한 거예요? 오스벨이 주장했지. 오스벨의 유의미 수용학습. 기계적인 학습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인지주의자예요. 행동주의자가 아니라 인지주의자. 그렇기 때문에 포섭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내가 수업을 하는 것을 오스벨의 유의미 수용학습, 유의미 설명식 수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나는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 이걸 먼저 설명하고, 교육과정이란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고 종합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구나 다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더욱이 학교의 현장의 선생님들이라면, 또는 교육청이라면, 또는 교육부라면 당연히 체계적이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의미, 유형, 이론과 개발 모형, 그 다음에 구성요소, 그 다음에 평가 모형, 그 다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 그 이후에 계속 개정된 교육과정, 이런 것이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공부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자, 교육과정이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이 6가지밖에 없어. 이것을 먼저 확실하게 알아둬야 된다. 이거 뼈대라고 이야기해. 이것을
구조화다 이렇게 하기. 의미 있는 체계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체에 따른 교육과정 유형은 무엇이고 내용에 따른 교육과정은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공식성은 공식적 교육과정, 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분과나 정도에 따라서 중앙 집권적 교육과정, 지방 부권적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뼈대에서부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방식, 일종의 연역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것에 따라서 강의를 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론도 마찬가지. 이론과 개발 모형, 이것은 크게 전통주의, 경성주의, 재개념주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에 근거해서 다양한 개발 모형들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요. 그리고 일단 학습의 범위를 확 줄이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오스벨의 유미 수미 학습에 입각해서 구조화, 개념을 바탕으로 한 구조화를 중요시한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을 설명할 때 정교화,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정교화 중에서 맥락 정교화, 비교 조직자, 두 문자법, 사례 제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비교 조직자 유형 이것을 암기하려면 시험 문제가 이전에 시험 문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장단점 이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것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비교 조직자에서 교과 중심 교육 과정, 그 다음에 경험 중심 교육 과정, 그 다음에 학문 중심, 인간 중심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비교 조직자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특징이 무엇이고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가 이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이것의 단점 때문에 이게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특징이 무엇이고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공부를 함으로써 이걸 설사 잘 외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것만 안다 하더라도 이 답안을 쓸 수가 있고 이 흐름 전체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답안을 쓸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는 현재 이것도 기출문제고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근데 이 기출문제인데 이걸 답안을 쓰는 데 있어서 설사 이걸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4개를 연결해서 공부를 함으로써 어떤 문제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 이것이죠. 이것이 나의 강의 방식이야. 그 다음에 두문문자법. 두문문자법은 반드시 암기해야 될 내용들을 첫 글자라든가 또는 첫 글자나 중간 글자를 쭉 연결해 가지고 말로 만들거나 스토리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암기하게 하는 것을 말해. 이것도 이미 시험 문제 나왔어. 음론어 대신 공개. 그런데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서 지능의 종류가 이것이 해당돼. 음론어 대신 공개. 자, 음악적인 지능, 그 다음에 논리 수학적인 지능, 언어 지능, 대인관계 지능, 신체 운동 지능, 공간 시각 지능, 그 다음에 개인 내적 지능, 실존적 지능, 관찰 지능. 음론어 대신 공개, 실존 관찰. 이렇게 외워물었는데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왔어. 어떤 재심이 쭉 나와가지고 이 지능의 명칭이 뭐냐 이렇게 나왔다 이런 뜻이요. 대인관계 지능 이것이 정답이었어. 또는 사회적 지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대인관계 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이걸 외운 사람은 이걸 바로 쓸 수가 있지만 그냥 다중지능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았다면 정확하게 쓸 수가 없겠죠. 자, 하나 더. 이거 지금 기출문제예요. 신자 솔근 정체 친생아 얻음 그랬어. 신자 솔근 정체 친생아 얻음 이것은 에릭슨의 성격 발달 이론이에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정답은 정체성 성취냐 정체성 혼미냐 또는 이 과정에서 사용해야 될 심리적 유예기 이런 용어를 쓰면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체성 신자라는 학생이 있는데 솔근 소나무 뿌리 근처에 정체해가지고 정체했는데 1년 후에 친생아를 얻었다라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다 이런 뜻이야.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말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보다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교육학 전체의 내용 중에서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암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때? 재밌을 것 같아?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자꾸 여러분이 것으로 내면하면 되는 것이고 설사 내 것이 내가 만든 신자 솔근정지 친생아 얻음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약간 수정하면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교육학이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이게. 그 다음에 사례 제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야만이 응용력이 생기게 되고 그것에 대한 개념 이해가 잘 돼. 그래서 잠재적 교육과정의 의미와 함께 예시를 많이 들어줬는데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시험 문제가 2번이나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이해 점검. 아까 이야기했죠. 이해 점검은 이런 식으로 내가 물어본다고 했죠. 자, 가든의 다중지능 이론이다 하면은 매주 학습한 내용을 구술 시험을 통해서 복습을 하게 한다 이런 뜻이요. 자, 퀘스천.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가든의 다중지능 이론에서 지능이란 무엇입니까? 또는 지능이란 무엇이고 가든의 다중지능 이론의 기본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지능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또는 특정한 문제 상황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다중지능을 주장하는 가드너는 인간은 9개의 지능이 있는데 그 중에 2~3개가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서 개발이 가능하며 자신의 발달된 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부족한 교과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걸 잘 애워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다 애웠다고 쳐봐. 그러면 비록 정확하지 않지만 핵심적인 키워드. 자, 인간은 9개의 지능, 인간의 지능은 구체적인 9개의 지능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보통 사람마다 2~3개가 발달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9개의 지능들은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서 개발이 가능하고 또 이 지능, 내가 신체 운동 지능이 발달했다. 그러면 신체 운동에 대한 다양한 예를 통해서 뭐 수학이라든가 또는 뭐 국어라든가 다른 과목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다. 이거. 음악 지능이 뛰어나면 음악에 대한 노래 가사말 이런 거 암기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국어 시를 암기하게 한다든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만약에 이 지능 이론이 이것이 뭐 진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이 설득력이 높다면 이 이론이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은 3가지. 첫 번째, 교육의 목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학생들의 소질, 적성 또는 잠재력 개발에 중점을 둬야 된다. 두 번째, 내용 차원에서는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경험을 시켜줘야 된다. 가든의 이론이 맞다면 그 다음에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학생들한테 활동을 많이 시켜보고 실제적인 경험을 많이 제공해야 그 학생이 어떤 지능이 발달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행평가라든가 역동적인 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뭘 잘하는지를 잘 관찰하고 체크해서 학생들의 잠재력을 찾아내야 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 자, 이해 점검의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줌으로 한다고 한다면 학생들 중에서 누구를 지명해 가지고 말해보게 하고 또 다른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다시 지명해서 말해보게 하고 다른 사람이 다 그걸 들으면서 아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 어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재미있다고 봐야지. 참고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 마스크를 안 썼잖아요. 마스크를 안 썼는데 지금 여기에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쓴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마스크 안 쓰면 안 돼요. 자, 이해 점검. 그 다음에 3번째. 아이고 3분만 한다 했는데 시간이 좀 오버됐네. 자, 서브노트의 단권화. 서브노트를 단권하는 요령에 대한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권하는 것은 신속하게 회상할 수 있도록 나만의 완벽한 교재를 만드는 것. 이것을 단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권으로 짧은 시간에 교육학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책. 이것을 단권하다 이거예요. 나는 전체적인 내용을 교육학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가 정리하고 짧은 시간에 회상하려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교재 빨리 회상하려면 여기에는 기본적인 내용에다 밑줄 잘 긋고 중요도 표시 잘하고 기출 및 예상 문제 잘 표시하고 때에 따라서는 매핑 또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암기말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약하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관련 내용을 메모하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한 책을 만든다 이런 뜻이죠. 내가 하는 중국어 태영 선생이라고 있는데 그 태영 선생은 여기에 있는 이 강의 판소노트 여기에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안에다가
자세하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거의 어떤 문제를 하더라도 다 답할 수 있게끔, 지금 이건 80쪽밖에 안 되네. 80쪽에다가 중요한 내용을 다 정리해 놨어. 80쪽이 아니네. 130쪽이네. 130쪽.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 이거예요. 시험 문제 다 거의 다 여기서 나왔어. 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서브노트를 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 올해는 내가 서브노트를 더 정리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 서브노트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왜 그러냐면 여기다 하려면은 너무 여러분이 써야 될 내용이 많아. 이 안에 집어넣어서 써줘야 될 내용이 많아. 그럼 써줘야 될 내용이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자세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쪽수가 2배 정도 많아. 그러니까 한 250페이지 정도 되니까 여기에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중요한 거 밑줄 긋고 써야 될 내용이 적어지는 거죠. 그럼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걸 함으로써 300쪽 이내로 압축한다. 일반적으로 교육학 책이 상하고 나면 1200쪽 정도 되는데 300쪽 이내로 압축하게 되고 9월 11월 모의고사나 시험장에서 최단 시간에 회상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9월부터는 계속 이 책만 반복하면 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 추론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자동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기출문제 해설과 논술 스킬. 기출문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도 다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또는 전공 같은 것은 수능 문제를 갖다가 또 다시 약간 수정해가지고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단원별 기출문제는 이론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동시에 문제를 풀면 되는 것이고, 연도별 기출문제는 5월 정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자기 점검의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2주에 한 번씩이라든가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여기에 있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출문제가 전공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걸 잘 정리해 놓은 선생님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면 돼. 교육학도 기출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거의 아직까지는 지금 11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프린트물로 다 나눠줘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걸 주로 설명을 해 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논술문 작성 요령은 서론, 본론, 결론 이것인데, 서론은 딱 써야 될 문장이 4개요. 단도직입적인 표현, 중요성이나 이유, 문제점, 교사의 역할, 이 4가지. 결론도 마찬가지. 3개의 문장이나 4개의 문장이면 끝나버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본론인데, 본론은 논술 문제에 따라서 그 이제 논술 구성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것은 테크닉을 좀 배워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논술문 작성하는 거 여러분이 처음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워해. 근데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아주 쉽게 아주 최단시간에 서론하고 결론 쓰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러면은 여러분은 1분이면 다 끝나. 서론 1분, 결론 1분. 그러면 나머지 60분 중에서 한 55분 이상을 어디에 쓰면 돼? 본론 쓰는 내용에 집중하면 돼. 그러니까 논술 쓰는 요령이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쌍끌이의 교재. 그런데 쌍끌이 잘 안 보이죠? 쌍끌이는 교육학에서 출제 가능한 문제들을 전부 다 답안으로 구성해 가지고 만든 책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내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이 책을 나는 추천하고 싶어. 그래서 이 책을 공부를 하면 어떤 문제라도 다 대처할 수가 있어요. 요번에 스나이더의 교육과정 운영의 관점 해가지고 충실도 관점, 형성적 관점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것이 56쪽, 57쪽에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그대로 정리해 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했다면 이것만 공부했다 하더라도 다 공부할 수가 있어요. 물론 수업 중에도 다 설명했던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첨삭. 개별 첨삭은 직강생들은 개별 첨삭한 다음에 답안이 이제 좀 문제가 많다 그러면 이제 특별 지도를 해 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다시 잘 설명을 하게 돼. 그리고 우수 답안을 복사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공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우수한 답안 쓰는 친구는 이렇게 답안을 완성했구나 해가지고 남으로부터 배우게 돼. 자, 인강생들은 카페에다가 여러분이 답안 쓴 것을 내 카페에다 올려. 그러면은 아카데믹 21이라고 있는데 거기다 올려. 그러면은 내가 카페에다 첨삭을 해줘. 그리고 올해는 화상 첨삭
해가지고 이것을 내가 첨삭했던 것을 여러분한테 그 화상으로 보여줘. 물론 나는 보여주기 싫다,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신 분이 있으면 그건 안 할 수 있지. 그렇지만 거기 같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고, 거기다 보여줘 가지고 처음에는 점수가 낮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발전해 간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봐야지. 그리고 그 이름을 보여주진 않아. 뭐 김선생, 박선생, 이선생 이렇게 친숙한 사람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고, 일단 인강생들에게도 이것을 통해서 아주 즐겁게 재밌게 소통할 수 있는 즐거운 수업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지금 이제 시간을, 이해 점검은 언제 할 것인가, 이해 점검 시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월요일 화요일 내가 직강 강의를 한다고 해갖고 여러분이 바로 이해 점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내가 카페라든가 학원하고 협의해서 정하고, 첨삭 시간도 정해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 강의의 특징까지 전부 한 70분 동안 설명을 했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1월 10주에 교육학 전체 내용, 출제될 만한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하고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게 돼요.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전공에 집중함으로써 임용고시 합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고 기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합격하는 것이 나의 1차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적은 노력으로 교육학을 정복해 가지고 합격하게 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자, 90분 동안 여러분이 내 강의에 집중해 주었는데 아주 여러분들은 이미 합격할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코로나로 이 어려운 시국일수록 더욱더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우리는 더 열심히 하고, 또 앞으로 남북 통일도 되고, 남북 통일되면은 지금 경기도에 면접 시험 문제 나온 것처럼 남북 통일되면 북한으로 가서 학생들 가르칠 수 있느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어떻게 할 것이요? 당연히 가야지. 그럼 우리는 빨리 지금 북한도 가야 되고 빨리 공부를 빨리 합격을 해야 돼.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아. 북한에 가가지고 한 3년 5년씩 가서 근무하고, 북한 아름다운 강력도 다 경치라든가 뭐 관광지라든가 이런 거 다 구경하고, 또 한국에 와서 근무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빨리 통일이 돼야 돼. 그래야 많이 뽑게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철저히 미리 준비해야지. 준비해야 빨리 합격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뭐 합격하기 어렵겠다, 뭐 이제 시작해서 언제 합격하냐, 이런 생각하지 마.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1년 동안 한번 집중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학원에 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래. 그러면 내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나하고 직접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